비는 그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색빛 하늘의 무게를 이 도시 위로 쏟아붓고 있는 듯했다. 국방 컨벤션 센터의 두꺼운 강화유리 너머로 빗방울들이 부딪히며 하얀 장막을 만들어냈고 저 멀리 솟은 마천루들의 윤곽을 흐릿하게 지워버렸다. VIP 대기실 안의 공기는 완벽하게 조절되어 차갑고 무균실처럼 느껴졌으며 창밖 자연의 혼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을 지나치는 그 누구에게도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는 그저 폭풍우 치는 배경 위에 새겨진 고요한 검은 그림자일 뿐이었다. 이서윤은 고급 가죽 소파 위에서 몸을 살짝 움직이며 그 부드럽지만 낯선 감촉을 느꼈다. 그녀는 소매 끝이 약간 다른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안에는 단추를 끝까지 채우지 않은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 차림새는 권위보다는 은둔에 가까웠으며 그녀가 군 역사상 최연소 소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급장이나 훈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피상적인 관찰자들에게 그녀는 그저 지친 행정 직원이거나 일행을 기다리다 길을 잃은 방문객처럼 보일 뿐이었다. 깊은 심연처럼 검고 그윽한 그녀의 눈동자는 유리창 위를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빗방울을 조용히 쫓고 있었다. 침묵은 그녀가 707 특수임무단에서 복무하던 긴 시간 동안 좀처럼 누리기 힘든 사치였다. 그 시절의 침묵은 주로 치명적인 매복이나 총격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소름 끼치는 고요함을 의미했다. 하지만 높은 천장의 이 대기실에서 침묵은 상류층의 품격을 상징해야 했으나 그녀에게는 사령부의 정치적 계산이 가득 찬 무겁고 숨 막히는 공기일 뿐이었다. 서윤은 종이컵을 입술로 가져갔지만 그 안의 커피는 이미 오래전에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혀끝에 남는 쌉싸름한 맛은 그녀를 현실에 붙들어 매는 익숙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커피가 식었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았다. 그것은 안락함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깨어있는 정신만이 유일한 가치가 되었던 얼어붙은 창고에서의 긴 잠복 근무를 떠올리게 했다. 윤희, 나는 대리석 바닥과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는 이곳에서 그녀는 마치 목줄을 찬 늑대가 된 기분이었다. 대기실은 현재 꽤 한산했고 저 멀리서 커다란 화병을 정리하는 몇몇 직원들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들은 입력된 프로그램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두꺼운 카펫은 그들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삼켜버렸다. 서윤은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생각은 다른 곳을 부유했다. 그녀는 곧 있을 국방전략회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되짚으며 새로운 국경 정책의 지정학적 함의를 분석하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의 본능은 저 차가운 빛 속으로 걸어나가 그저 비를 맞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에 소장이 된다는 것은 군대에 경직된 계급 구조에서 일종의 돌연변이이자 시스템의 오류였다. 그것은 피냄새가 상어를 불러들이듯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필연적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등 뒤를 따라다니는 속삭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불투명한 정치적 배경이나 편애에 관한 헛소문들이었으며 그녀가 실제로 흘린 피와 눈물은 철저히 배제된 이야기들이었다. 그녀는 그런 소음들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고 감정주의의
얼음 장벽을 세웠지만 고독은 가장 충실하고 차가운 동반자였다.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왼손이 오른쪽 어깨를 가볍게 감싸쥐며 코트 원단 너머로 전해지는 오래된 상처의 욱신거림을 느꼈다. 그것은 3년 전 비밀 작전이 남긴 기념품이자 그녀의 어깨 위에 놓인 계급장이 살과 뼈를 대가로 치른 것임을 상기시키는 증거였다. 육체적 고통은 날씨가 과칠 때마다 찾아오는 둔한 통증으로 희미해졌지만 그 상처와 함께 기억된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는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그것은 그녀가 끝내 구하지 못했던 동료의 마지막 절규였다. 그녀는 회의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도착해 있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서류 검토가 이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전환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휴가 중에 입고 있던 민간인이라는 껍질을 벗고 이 사령관이라는 정신적 갑옷을 다시 갖춰 입어야 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의식이자 회의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화려한 언변과 비대한 자아들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감정의 분리 작업이었다. 입구 쪽 엘리베이터 벨소리가 부드럽게 울리자마자 거칠고 시끄러운 목소리들이 난입했다. 대기실에 평온했던 거품은 즉시 터져버렸다. 서유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소음을 만들어내는 부류의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목소리의 크기가 곧 권력의 크기라고 믿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 부족을 감추기 위해 과장된 존재감으로 공간을 채우려 드는 족속들이었다. 그녀는 다가오는 발걸음의 리듬에 귀를 기울였다. 묵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발소리와 그 뒤를 따르는 가볍고 질질 끄는 듯한 발소리들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무리의 역학관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우두머리 한 명과 그를 따르는 복종자들, 선두의 선자는 뒤꿈치에 힘을 주어 이는 오만함과 부족한 자의식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보행이었다. 서유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평화로운 시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그녀는 싸움이 아닌 귀찮은 상황을 대비하며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녀가 앉아 있는 자리는 이 넓은 공간에서 가장 탐나는 명당이었다. 반쯤 가려진 벽 속의 위치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도 도시 전경과 입구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가진 곳이었다. 환경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불행하게도 누군가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빼앗고 싶어 하는 불안당들이 탐낼 만한 자리이기도 했다. 무리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저속한 웃음소리가 우아한 배경음악을 불쾌하게 긁어댔다. 올해 예산안은 정말 코미디야. 내가 군수를 맡았으면 판이 완전히 달랐을 텐데. 거만한 억양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유는 그 톤을 알아차렸다. 마치 꼬리를 활짝 펴고 과시하는 공작새처럼 인상을 남기려 애쓰는 중급 장교의 소리였다. 그녀는 시선을 빗줄기에 고정한 채 그들이 지나쳐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췄다. 거대한 체구의 그림자가 그녀 위로 덮쳐오며 창문으로 들어오던 희미한 회색빛마저 가려버렸다. 주변 공기가 바뀌었다. 값비싼 향수와 차가운 담배 냄새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서윤은 자신의 뒷목에 꽂히는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평가하고 경멸하고 이내 소유하려는 욕망이 담긴 시선이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근육은 이완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곤두섰다. 구석진 자리에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으며 말없는 대결의 전조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머금기 시작했다. 그림자의 주인은 좀처럼 비켜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서윤의 머리 위로 드리운 어둠은 단순한 빛의 차단이 아니라 명백한 영역, 침범을 의미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대를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코끝을 찌르는 냄새를 먼저 분석했다. 최고급 걸련의 매캐한 잔향과 가죽 냄새, 그리고 과하게 뿌린 머스크 향수는 전형적인 과시욕의 조합이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땀과 화약 냄새에 절어 사는 군인의 냄새가 아니라 에어컨이 가동되는 사무실과 고급 발을 오가는 정치 군인의 악취였다. 남자는 인내심이 부족한 듯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있던 고요함을 신경질적으로 깨트렸다. 서유는 그제야 시선을 유리창에서 거두어 자신의 눈앞에 버티고 선 남자의 허리춤 즈음을 응시했다. 잘 다려진 정복 바지의 칼주름은 베일 듯 날카로웠고 허리띠의 버클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활동성보다는 의전을 위해 존재하는 복장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 남자의 얼굴에 닿았다. 박도훈 대령. 그녀는 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즉시 그의 신원을 찾아냈다. 육군 본부, 군수참모부 소속으로 최근 방위산업체 선정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얼굴은 기름지고 혈색이 좋았으며 눈가에는 오만함이 깊게 주름 잡혀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토에 침입한 잡동사니를 발견한 집주인처럼 불쾌함과 황당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대령의 뒤에는 3명의 수행 장교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상관의 기분을 살피느라 분주한 눈치였다. 그중 한 소령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대령님, 아무래도 청소용역 업체 직원이거나 길을 잘못 든 민간인 같은데 제가 가서 관리인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들은 서윤의 낡은 트렌치코트와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며 이미 그녀의 계급을 무가치함으로 분류해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박대령은 손을 들어 부하를 제지했다. 그는 직접 이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서윤을 향해 턱짓을 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치우라고 지시하는 듯한 무례한 몸짓이었다. 서윤은 그 모욕적인 제스처를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고요해서 박대령은 순간적으로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곧 무시해버렸다. 이봐요. 귀가 먹었나. 박대령의 목소리는 굵고 울림이 컸지만 그 안에는 품격이 결여되어 있었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특히 당신 같은 외부인이 함부로 앉아 있어도 되는 휴게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서윤이 당황하여
그것이 그가 평생 겪어온 권력의 공식이었으니까. 하지만 서유는 그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을 뿐이었다. 서유는 깍지 낀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박대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존경도 당황함도 없었다. 마치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는 듯한 건조하고 분석적인 시선이었다. 이런 반응은 박대령의 자존심에 보이지 않는 생채기를 냈다. 감히 누군지 모를 여자가, 그것도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자가 육군 대령인 자신을 이토록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다니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위압적인 태도로 서윤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집어삼킬 듯 커졌지만 서윤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박 대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다. 뒤에 서 있는 부하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박대령이 입꼬리를 비틀며 차가운 조소를 날렸다. 교양 있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부류인가 본데. 그럼 수준에 맞춰서 말해주지. 그는 허리를 숙여 서윤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역한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서윤은 숨을 멈추지 않고 그 불쾌한 공기를 그대로 들이마셨다. 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박대령의 입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중년 여성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대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기였다. 아줌마, 내 자리니까 비켜. 그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뒤에 서 있던 소령과 대위들은 킥킥거리는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지루한 대기 시간을 달래줄 재미있는 해프닝에 불과했다. 권력자가 약자를 짓밟는 광경을 구경하는 잔인한 유희. 아줌마라는 단어는 서윤의 귓가에 맴돌다 천천히 뇌리에 박혔다. 그녀는 평생 소대장님, 팀장님, 그리고 사령관님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오늘 이 화려한 카펫 위에서 그녀는 그저 이름 없고 힘없는 아줌마로 전락했다. 서윤의 눈꺼풀이 아주 느리게 깜빡였다. 그것은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에 보이는 찰나의 정중동과 같았다. 서윤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박대령의 계급장인 무궁화 세 개에 잠시 머물렀다. 맘이 조국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숭고한 상징이 저런 자의 어깨 위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그녀는 입을 열기 전 머릿속으로 수많은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당장 신분증을 꺼내 그의 오만을 꺾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기로 했다. 박대령은 그녀가 겁에 질려 굳어버렸다고 착각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한껏 거만해진 목소리로 웻기를 박으려 했다. 안 들려.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서 나가라고. 경비 불러서 끌려 나가기 싫으면. 그의 목소리는 대기실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멀리 있던 직원들의 이목까지 집중시켰다. 모든 시선이 이 구석진 자리로 쏠렸다. 수치심을 줘야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서윤의 내면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박 대령의 고막을 정확하게 타격할 만큼 명료했다. 이 의자에 당신의 이름이라도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계급장이라도 붙어 있습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명확했다. 그것은 분노에 찬 외침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사실을 묻는 질문이었다. 그녀의 어조에는 상대방의 무례함에 동요하지 않는 차가운 품격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질문은 박 대령의 예상 시나리오에 전혀 없던 것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감히 일개 아줌마가 대령인 자신에게 논리를 따져 묻는 상황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뭐라고? 지금 말대꾸를 하는 거야? 박 대령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지며 삑사리가 났다. 그는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 황당한 상황을 보라는 듯한 동의를 구하는 제스처였다. 뒤에 서 있던 소령이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서윤을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이 아줌마가 진짜 겁이 없네. 군인이 비키라고 하면 비킬 것이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입니까? 여기가 동네 경로당인 줄 아시오. 그는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박대령보다 더 길길이 날뛰었다. 서윤은 소령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여전히 박대령만을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박대령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열등감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의자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 대상을 만났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군복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입는 수의 서의이지 시민을 겁박하기 위해 입는 갑옷이 아닙니다. 서윤이 나직하게 그 말은 박대령의 뼈를 때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입고 있는 제복의 본질적인 의미를 건드리며 그의 직업적 윤리관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박대령의 얼굴이 붉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갔다. 이마의 굵은 핏대가 지렁이처럼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듯한 모욕감을 느꼈다. 논리로 이길 수 없음을 직감한 그는 가장 원초적이고 비열한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들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박대령이 고함을 지르며 손을 들어 올렸다. 삿대질을 하려는 듯 검지 손가락이 서윤의 코앞까지 들이닥쳤다. 내가 감히 군인을 가르치려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건 이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어. 서윤은 눈앞에서 흔들리는 그 손가락을 707 시절이었다면 저 손가락은 이미 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손끝이 본능적으로 움찔거렸다. 상대를 제압하고 싶은 전사의 본능이 꿈틀댔지만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로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오해한 박 대령은 기세를 몰아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경비, 어디 있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업무, 방해, 군인, 모독죄.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유치장에 쳐넣어 버려. 그의 고함 소리가 로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넓은 대기실에 있던 다른 장교들과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들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대부분은 제복 입은 고위 장교와 초라한 차림의 중년 여성 사이에 다툼을 보며 당연히 여자가 뭔가 잘못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눈치였다. 박대령은 관중이 생기자 더욱 연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관이라도 된 양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의 신성한 행사장에 이런 몰상식한 민간인이 들어오다니 보안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서유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살짝 확인했다. 약속된 시간이 3분 남았다. 이 지루하고 불쾌한 소극도 곧 막을 내릴 것이었다. 그녀의 차분함은 박대령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당신,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박대령이 씩씩거리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커피 잔이 흔들렸다. 폭력의 전조였다. 그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라도 그녀를 굴복시키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후회하실 대령님. 서윤이 처음으로 그를 직급으로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존칭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어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지금 당신이 뱉은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무게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박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후회. 내가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너 같은 건 내 군화 밑에 흙먼지만도 못한 존재야.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마지막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 견고한 성 안에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때 대기실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구경꾼들의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겁고 질서 정연한 군화 발소리였다. 수십 명의 발소리가 하나의 리듬을 이루며 다가오고 있었다. 공기의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멀리서 무전기 소리와 함께 긴박한 외침들이 들려왔다. 사령관님 도착하십니다. 전원 정렬. 로비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구경하던 장교들도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도열하기 시작했다. 박 대령만이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여전히 서윤을 노려보고 있었다. 들었지. 사령관님이 오신다잖아. 네가 여기서 꼴사납게 버티고 있으면 당장 꺼져. 박 대령은 조급해졌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사령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눈엣가시 같은 여자를 시야에서 치워야만 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대령은 드디어 그녀가 겁을 먹고 도망치려 한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윤은 출구가 아닌 박대령의 정면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키는 박대령보다 작았지만 그 순간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래요. 사령관이 도착했군요. 서윤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박 대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오한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로비의 거대한 회전문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다. 그 소리는 마치 평온했던 호수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처럼 공간의 질서를 순식간에 뒤흔들었다. 정복을 입은 헌병들이 대열을 맞춰 들이닥쳤고 그들의 군화 발소리는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마치 천둥 소리처럼 로비를 가득 채웠다. 그 뒤를 이어 별들이 수놓아진 성판, 싱반을 단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입구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며 장성급 지휘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신임 사령관을 맞이하기 위해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로비 중앙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박도훈 대령은 이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을 지원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모셔야 할 진짜 사령관을 위해 준비된 무대라고 착각했다. 그는 흐트러진 온매무새를 급히 바로잡으며 서윤을 향해 비릿한 승리의 미소를 던졌다. 봤지? 이게 진짜 군대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그는 헌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 여기야, 보안팀.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그의 목소리는 헌병대의 절도 있는 움직임 속에 묻혔다. 선두에 선 헌병대장은 박 대령의 고함 소리를 듣지 못한 척, 아니 철저히 무시하며 그를 지나쳐갔다. 박 대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헌병들이 그를 지나쳐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창가 구석.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아줌마가 서 있는 곳이었다. 뒤이어 달려온 작전 참모부장 소장과 그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박 대령은 자신의 직속 상관들이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뇌가 정지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설마 저 여자가 누구의 가족이라도 되는 건가? 라는 어리석은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서윤의 앞에 도달한 장성들과 헌병들이 일제히 발을 모았다. 착하는 소리가 로비의 공기를 찢었다. 그 소리는 박대령의 심장을 옥죄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충성 수십 명의 군인들이 목청껏 외치는 경례 구호가 천장을 울렸다. 그들의 손끝은 정확하게 눈썹 끝을 향해 있었고 시선은 단 한 사람, 이서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대적인 존경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박 대령의 입이 턱 빠진 사람처럼 벌어졌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부정하고 싶었다. 자신이 아줌마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흙먼지 취급했던 그 여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서윤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답례했다. 그 동작은 절도 있고 우아했으며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녀가 손을 내리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지휘관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로 돌아갔다. 도착이 늦어진 줄 알았습니다. 사령관님, 작전 참모부장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송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정보다 일찍 와서 빗소리를 좀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박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자 박대령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뒤에서 낄낄거리던 소령과 대위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 고개를 쳐박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 생활이 오늘로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서유는 헌병 대장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헌병들이 순식간에 박대령과 그 일행을 포위했다. 박대령은 헌병들의 차가운 눈빛을 받으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윤이 천천히 박대령 앞으로 걸어갔다. 낡은 트렌치 코트 자락이 그의 눈앞에서 물결쳤다. 이제 그 옷은 초라함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자가 짐짓 숨겨두었던 발톱처럼 위협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박대령의 명찰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군수참모부 박도훈 대령. 서윤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박대령의 고막에는 천둥보다 더 크게 울렸다. 방금 자네가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하나? 사령. 관님. 저는 박대령은 혀가 꼬여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없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오직 죽었다는 생각만이 그의 뇌를 지배했다.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했지. 서유는 엷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맞는 말이야. 자리는 주인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군대에서 자리의 주인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서유는 박대령의 어깨 위에 얹힌 대령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그 가벼운 접촉에 박대령의 몸이 흠칫거렸다. 자네는 그 무궁화 3개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군.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듯 등을 돌렸다. 그리고 헌병 대장에게 짧고 명확하게 지시했다. 이 자들을 격리시켜 군, 기강, 문란 및 상관, 모독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도록. 헌병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충성.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복창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헌병들이 박대령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제야 정신이 든 박대령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사령관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서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수행 장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박대령의 절규는 헌병들에 의해 제지되었고 곧이어 끌려나가는 처참한 모습만이 남겨졌다. 주변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길을 터주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낡은 코트를 입은 여자는 그 웅장한 도열 사이를 걸어가며 비로소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권력과 고독의 무게를 다시금 어깨에 얹었다. 로비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대령이 끌려가며 바닥에 떨어뜨린 최고급 가죽 장갑이 빗물에 젖은 발자국에 지시겨져 있었다. 그것은 오만했던
권력의 초라한 말로를 보여주는 듯했다. 서윤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닫히는 문틈 사이로 엉망이 된 그 장갑을 마지막으로 일별했다.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방이 흰색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이 방은 인간의 감각을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불안과 마주하게 만드는 고립된 섬과 같았다. 화려한 로비의 소음도 빗소리도 이곳에는 닿지 않았다. 오직 형광등의 미세한 진동음과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박도훈 대령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그는 철제 의자에 앉아 무릎을 덜덜 떨고 있었다. 1시간 전만 해도 그를 감싸고 있던 오만함과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땀에 젖은 정복 셔츠는 등에 차갑게 달라붙었고 목을 조여오는 넥타이는 마치 교수대 밧줄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은 갈 곳을 잃고 그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변명을 조립하고 해체했다. 비가 와서 시야가 흐렸다. 최근 업무 스트레스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저 보안을 걱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이서윤 소장의 그 서늘한 눈빛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때 욕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박 대령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부동 자세를 취했다. 충성.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비명처럼 들렸다. 이서윤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아줌마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어깨 위에서 차갑게 빛나는 2개의 별. 그리고 왼쪽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이 그녀의 지난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 대령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천천히 책상 뒤편의 의자에 앉았다. 서윤은 가져온 서류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박 대령의 어깨가 움찔했다. 서윤은 천천히 안경을 꺼내 쓰고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대령에게 앉으라는 말도 신문을 시작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했다. 이것은 그녀가 707 부대 시절부터 익혀온 신문 기술 중 하나였다.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공포에 질려 무너지게 만드는 공백의 공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대령의 호흡은 거칠어졌다. 그는 서윤이 보고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미칠 것만 같았다. 자신의 인사 기록일까? 아니면 방금 전 로비에서의 CCTV 영상 분석 자료일까? 상상력은 공포를 먹고 자라나 그를 괴물처럼 집어 삼켰다. 한의사, 사령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 대령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침묵을 깼다. 정말 몰랐습니다. 사령관님이실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제 군 생활을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서윤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안경 너머로 박대령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감정이 배제된 채 마치 해부학 실습실의 메스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자네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군.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뼈를 깎는 듯했다. 내가 사령관이라서 문제가 된 건가? 자네의 그 행동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었나? 박대령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대령의 곁으로 다가갔다. 또각, 또각, 군화 소리가 박대령의 심장 박동과 엇박자를 이루며 압박해왔다. 자네가 그 자리에서 내뱉은 아줌마라는 단어, 그리고 내 자리라는 소유욕,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자네의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 박힌 특권의식이지. 서유는 박 대령의 등 뒤에 서서 나직하게 속삭였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제복을 입지 않은 약자 위에 군림하려 드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군복 입은 깡패와 다를 바 없는 짓이다. 그녀의 말은 박 대령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박 대령은 수치심과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항상 힘의 논리로 살아왔다.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는 굽히고 약한 자는 짓밟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논리가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저는 그저 질서를 잡으려고. 박 대령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저 군인으로서의 기강을. 기강 서윤이 코웃음을 쳤다. 자네가 말하는 기강은 공포와 억압인가? 진정한 기강은 존경에서 나온다. 오늘 로비에서 자네를 보던 부하들의 눈빛을 기억하나? 그들은 자네를 존경한 게 아니라 자네가 가진 권력을 두려워했을 뿐이야. 서유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박도훈 대령, 자네에 대한 감찰 보고서가 이미 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더군. 방산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 부하 여군들에 대한 언어폭력, 그리고 과도한 의전 요구. 박 대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의 뒷배가 되어주던 선배들이 막아줄 것이라 믿었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막이는 사라졌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자네라는 인간이 가진 썩은 뿌리가 드러난 계기일 뿐이야. 서유는 서류를 박 대령의 면전에 던지듯 이 방을 나가는 순간 자네의 계급장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라 수갑이 될 것이다. 박 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과거가 활자화되어 그를 비웃고 있었다. 사령관님, 제발 연금만이라도. 박 대령은 체면도 잊은 채 바닥을 기며 서윤의 군화발을 잡으려 했다. 그의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서윤은 한 발짝 물러서며 그 손길을 피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경멸조차 없었다. 그저 망가진 기계 부품을 바라보는 엔지니어의 무심함만이 남아있었다. 군인의 명예를 돈과 바꿀 셈인가. 마지막까지 추하군. 그녀는 인터폰을 눌러 헌병을 호출했다. 데려가. 조사는 끝났다. 이제 법의 심판만 남았을 뿐.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축 늘어진 박 대령을 짐짝처럼 끌어일으켰다. 박 대령이 끌려나가면서 지르는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서유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다시 방 안에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자신이 부순 것이 한 인간의 오만이 아니라 군대라는 조직이
오랫동안 묵인해온 병폐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병폐는 박대령 한 명을 제거한다고 해서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화려한 제복 속에 감추어진 상처 입고 지친 영혼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작이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박대령의 처벌은 끝이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치러야 할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제 곧 그녀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다. 박도훈 대령이 끌려나간 뒤 집무실에는 다시금 적막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잔해들 사이로 흐르는 서늘한 바람과도 같았다. 이서유는 천천히 갑옷처럼 그녀를 조이고 있던 제복이 느슨해지자 참아왔던 피로가 밀물처럼 몰려왔다. 그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자신의 왼쪽 어깨를 습관적으로 어루만졌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욱신거림. 그것은 그녀의 몸에 새겨진 기상청이자 과거로 통하는 고통스러운 문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점차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로 바뀌고 에어컨의 냉기는 살을 애는 듯한 시베리아의 혹한으로 변해갔다. 3년 전 작전명 검은 새벽 707 특수임무단 팀장이었던 그녀가 이끌던 팀은 국경 너머의 적진 깊숙한 곳에 고립되어 있었다. 정보사령부에서 제공한 첩보는 엉터리였고 약속된 퇴로에는 아군 헬기 대신 적의 매복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추위는 단순한 기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죽음의 냉기였다. 서유는 부상당한 부하를 업고 눈 덮인 산비탈을 구르듯 내려왔다. 그녀의 어깨를 뚫고 지나간 총알은 뜨거웠지만 등 뒤에서 식어가는 부하의 체온은 너무나 차가웠다. 팀장님, 저 두고 가십시오. 김하사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희미했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생명의 불꽃처럼 위태롭게 흩어졌다. 서유는 이를 악물었다. 닥쳐, 명령이다. 살아서 돌아간다. 무조건. 하지만 그 명령은 지켜지지 못했다. 구조 헬기는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었고 본부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지원 사격을 주저했다. 그 망설임의 시간 동안 그녀의 팀원들은 하나둘씩 차가운 눈밭 위에서 쓰러져 갔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부하들의 눈을 감겨주고 그들의 군번줄을 챙기는 것뿐이었다. 김하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는 무심한 별들만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전장에서 군인을 죽이는 것은 적의 총탄만이 아니라는 것을. 후방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펜대를 굴리는 자들의 무능함, 보신주의, 그리고 오만함이 전방의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진짜 살인무기였다. 박도훈 대령과 같은 자들, 그들에게 작전은 서류상의 실적이었고 병사들은 소모품인 숫자에 불과했다. 그들은
춥고 배고픈 현장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서 따뜻한 회의실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곤 했다. 서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녀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훈장이 역겨웠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때 결심했다. 다시는 무능한 지휘관 밑에서 내 사람들을 잃지 않겠노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다. 권력을 탐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쥐고 있는 멍청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진급은 파격적이었지만 그 과정은 처절했다. 그녀는 남들이 잠들 때 깨어 있었고 남들이 쉴 때 전술을 연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기계가 되었다. 그녀에게 최연소 여성 소장이라는 타이틀은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동료들에게 바치는 속죄의 증표이자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무거운 맹세였다. 그렇기에 제복의 무게를 권력의 무게로 착각하는 자들, 계급장을 훈장이 아니라 면죄부로 여기는 자들, 그들은 서윤에게 있어 적군보다 더 위험한 내부의 적이었다. 오늘 박대령을 짓밟은 것은 단순한 개인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에 눈 덮인 산에서 죽어간 동료들을 대신해 내린 심판이었다. 서윤은 다시 눈을 떴다. 집무실의 풍경이 돌아왔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 육군소장 이서윤. 그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셔츠의 단추를 다시 채웠다.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입고 있는 이 제복은 박대령의 것처럼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입힌 수의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투복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직하게 속삭였다. 아직 멀었어. 박대령 하나를 제거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 군 내부의 뿌리 깊은 카르텔이 곧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여자가 설치는 꼴을 보기 싫어서라도 서윤을 공격해 올 것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집무실의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였다. 발신자 표시도 없는 내선 전화.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반격의 신호탄이라는 것을 박대령이 끌려가면서 믿고 있었던 뒷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잠시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다만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707 시절 얼어붙은 무전기를 들고 구조 요청을 보내던 그때처럼 그녀는 다시 전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통신 보안 이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분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중후하지만 불쾌한 억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장군, 나야 국방위원회 김 의원 일세. 뭐 바쁜 일 없지 예상했던 인물이었다. 정치 군인들의 강력한 후원자이자
방산 비리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인물. 서윤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적은 항상 예상 가능한 경로로 침투해오는 법이다. 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윤은 펜을 들어 메모지 위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 의원의 말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그를 어떻게 요리할지에 대한 간략한 전술 계획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작전 지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박대령이라는 미끼를 물고 올라온 거대한 물고기. 이제 싸움은 로비에서의 말다툼을 넘어 정치와 권력이 얽힌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창밖의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유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3년 전 그날 밤 동료들을 잃었을 때 타올랐던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 의원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에서도 끈적거리는 그의 어조는 표면적으로는 점잖고 우려 섞인 충고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협박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이 장군, 우리 사이에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맙시다. 박대령이 실수를 한 건 맞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군 선배, 대접 좀 받으려다 생긴 해프닝 가지고 징계위원회까지 여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네. 서유는 펜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해프닝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들에게는 인격 모독과 권력 남용이 그저 술자리 안주거리 정도의 가벼운 실수로 치부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울타리 밖의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도덕관. 서유는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었다. 의원님,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군법이 정한 징계 사유입니다. 게다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민간인을 겁박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그런 수화기 너머에서 김 의원의 혀 차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윤의 원칙론적인 태도가 답답하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 장군, 융통성이 없구만. 규정 좋지. 하지만 군대도 결국 사람이 사는 조직이야. 인화 단결이 중요하지 않나.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본론을 꺼냈다. 다음 주에 국방위 예산 심사가 있는 거 알지? 자네 부대가 추진 중인 신형, 전술, 장비, 도입, 건 내가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말이야. 이런 사소한 잡음이 들리면 위원들 설득하기가 곤란해져. 이것은 명백한 거래 제한이자 협박이었다. 박 대령을 봐주지 않으면 부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이었다.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 예산을 볼모로 잡고 흥정을 하려는 행태에 서유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책상 위에 놓인 박대령의 비리 첩보 파일을 응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쥐고 있는 패가 예산권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서윤의 손에는 더 강력한 폭탄이 쥐어져 있었다. 예산 심사는 의원님의 고유 권한이니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원님, 박대령 건은
단순히 품위 유지 위반만이 아닙니다. 현재 헌병대에서 조사 중인 내용에는 방산업체와의 부적절한 유착 정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윤이 던진 미끼는 정확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어졌다. 김 의원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멈춘 것이 느껴졌다. 박 대령의 비리가 드러나면 그를 비호하고 있던 김 의원에게도 불똥이 튈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유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 곤란해. 김 의원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는 당황하고 있었다. 서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감찰실에서 이미 계좌 내역과 만약 징계위원회가 무산된다면 저는 이 건을 군 검찰로 이첩해서 정식 수사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론에도 자연스럽게 알려지겠지요. 서윤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김 의원에게 선택지를 주고 있었다. 박 대령을 포기하고 꼬리를 자를 것인지 아니면 박 대령과 함께 진흙탕 싸움에 휘말릴 것인지. 정치인인 김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뻔했다. 이 장군, 너무 앞서가지 마. 내 말은 그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알았네. 자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이번 일로 내 심기를 건드린 건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야. 김 의원은 찝찝한 여운을 남기며 전화를 끊었다. 서윤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정치 거물과의 기싸움은 전장에서의 전투와는 또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김 의원은 물러섰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뒤에서 은밀하게 보복을 준비할 것이고 군 내부의 다른 라인들을 동원해 서윤을 압박해 올 것이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부관인 한 소령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사령관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대령 징계건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징계위를 연기하라는 지시입니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김 의원이 손을 쓴 것이 아니라면 박 대령이 평소에 관리해둔 군 내부의 인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은 핑계일 뿐 시간을 끌어서 사건을 유야무야 시키려는 수작이었다. 절차상의 문제라. 헌병대가 현행범을 체포한 거네. 무슨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 서윤이 차갑게 물었다. 한소령은 난처한 듯 머뭇거렸다. 그게 박대령 측에서 사령관님의 감정적인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적 대응, 서윤의 인매가 비틀렸다. 가해자가. 그것도 상관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그들은 서윤이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히스테리컬한 반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었다. 재미있군요. 내가 감정적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낯빛이었다. 한소령, 감찰실장에게 연락해 예정대로 징계위 소집한다고. 하지만 본부의 지시를 어기면 사령관님 입장이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저들은 사령관님의 명령 불복종을 구실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한소령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만류했다. 그는 서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몇 안 되는 부하 중 하나였다. 서윤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영원히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뿐이라는 것을. 한소령, 자네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나? 서윤이 나직하게 물었다. 한소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명예를 얻기 위해 온 게 아니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힘이 필요해서 왔을 뿐이다. 그녀는 뒤를 돌아 한소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명령 불복종으로 옷을 벗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불의가 승리하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어. 그게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유다. 한소령의 눈이 커졌다. 그는 서윤의 결기 어린 모습에서 전율을 느꼈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고 힘차게 경례를 올렸다. 알겠습니다. 감찰실장에게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즉시 차나 감찰실장, 그리고 저도 끝까지 사령관님을 따르겠습니다. 한소령이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된 서윤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년 전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에 찍은 팀원들의 단체 사진이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서윤뿐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전우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다. 비록 그것이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 서윤은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법무참모와 정훈공보참모를 내 방으로 호출해. 지금부터 우리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시작한다. 이제 상황은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는 자와 그것을 덮으려는 세력 간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서윤은 전투 준비를 마친 장수처럼 결연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이었다. 헌병대 영창의 임시 구금실은 차갑고 삭막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안에는 낡은 매트리스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박도훈 대령은 그 위에 걸터 앉아 그의 정복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넥타이와 벨트 그리고 군화끈은 자해, 방지라는 명목으로 모두 회수된 상태였다. 흘러내리는 바지를 추어 올리며 서성이는 그의 모습에서는 몇 시간 전 로비에서 보여주었던 위풍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채 불안과 오기가 뒤섞인 기이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그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았다. 자신이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쌓아온 인맥들, 그리고 자신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정치인들이 결코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는 문이 열리면 석방 지시서가 날아들 것이라 기대하며 닫힌 철문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다.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박 대령은 기대감에 부풀어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들어온 사람은 그를 데려가러 온 부관이 아니었다.
이서윤 소장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손에는 아무런 서류도 들려있지 않았고 표정은 읽을 수 없이 고요했다. 박대령의 얼굴에서 기대감이 사라지고 실망과 긴장이 번져나갔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구겨진 옷 매무새를 다듬으려 애썼다.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지만 까마득한 후배이자 여자인 서윤 앞에서만은 사령관님, 여기까지 직접 행차하시다니 의외군요. 박대령이 짐짓 여유로운 척 말을 건넸다. 본부에서 연락 받으셨습니까? 이쯤에서 서로 좋게 마무리하는 게 조직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그는 서윤이 이곳에 온 이유가 타협을 위해서라고 확신했다. 윗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풀어주기 전 마지막으로 체면 칠해나 하러 왔을 것이라 짐작한 것이다. 서윤은 대답 없이 방 한 구석에 있는 철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박대령, 자네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서윤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구금실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자네가 기다리는 전화를 걸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김 의원은 방금 자네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고 꼬리를 잘랐다. 박대령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거짓말. 그 양반이 나한테 빚진 게 얼만데. 그가 소리쳤다. 내가 입만 열면 그 사람도 끝장이야. 날 버릴 리가 없어. 이건 날 떠보려는 수작이지. 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네가 입을 열 기회조차 주지 않을 거야. 자네는 이미 그들에게 폐기 처분된 부품에 불과해 군 검찰로 이첩되는 순간 모든 혐의는 자네 혼자 뒤집어 쓰게 될 거다. 그녀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다. 박대령은 벽을 짚고 비틀거렸다. 믿었던 동아줄이 썩은 지푸라기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를 지탱하던 오만의 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내가 군을 위해 헌신한 세월이 30년이야. 박대령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청춘을 다 바쳐서 충성했어. 그런데 고작 말실수 하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매장시킨다고. 이게 당신이 말하는 정의야. 그는 이제 호소가 아닌 악을 쓰고 있었다. 자신의 타락과 비리를 헌신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서윤은 그 뻔뻔한 자기 연민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헌신이라고 했나? 전방의 소초장들이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졸음과 싸울 때 자네는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았지. 병사들이 낡은 장비로 훈련하다 다칠 때 자네는 뒷돈을 챙겨 배를 불렸어. 그게 자네가 말하는 헌신인가? 서윤의 말은 박대령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비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박대령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헐떡였다. 자네는 군복을 입은 장사치였을 뿐이야. 아니, 장사치보다 못해. 최소한 장사꾼은 자신의 물건에 책임을 지니까.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박대령은 뒷걸음질 치다. 자네가 아까 로비에서 나에게 보였던 그 태도. 그게 바로 자네의 본질이야.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잔혹한 겁쟁이. 서윤의 시선이
박 대령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열등감을 파고들었다. 자네는 권력이 없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떠들고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많은 별들에게 굽실거렸지. 그 초라한 알맹이를 감추기 위해서 박 대령은 귀를 막고 싶었다. 서윤의 말은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거울 속의 추한 자신을 강제로 마주보게 만들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만해. 아니, 들어야 해.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자네가 무시했던 그 아줌마가, 자네가 짓밟으려 했던 그 약자들이 실은 자네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해. 그들은 적어도 자신의 삶에 떳떳하니까. 구금실 안에는 박대령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힘도 변명할 논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것은 발가벗겨진 수치심뿐이었다. 서윤은 바닥에 웅크린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거기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자네는 이미 군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났어. 법적인 처벌보다 더 무서운 건 자네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자신의 비겁함일 거야.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금실을 나갔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다. 그 소리는 박 대령과 세상을 단절시키는 소리이자 그를 영원한 고독 속에 가두는 소리였다. 홀로 남겨진 박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에 닿는 피부가 낯설게 느껴졌다. 계급장도 직책도 인맥도 사라진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의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은 것이었다. 복도로 나온 서유는 잠시 문 앞에 멈춰섰다.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감은 없었다. 다만 썩은 가지를 잘라냈을 때 느껴지는 씁쓸함만이 입안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박대령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를 비호했던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윤을 향해 칼날을 겨눌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헌병대 건물에 긴 복도를 걸어 나갔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대회의실의 공기는 건조하고 숨 막힐 듯 정적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은 먼지들이 부유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이 공간에 모인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시각화한 것 같았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는 5명의 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서윤보다 선임이거나 동기인 장성들이었지만 누구 하나 서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하거나 서류를 뒤적일 뿐이었다. 그들에게 박도훈 대령의 처벌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의식이자 살아남기 위해 동료의 살을 도려내야 하는 잔인한 외과 수술과도 같았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박도훈이 들어왔다. 불과 하루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계급장이 제거된 민문이 정복은
그의 왜소해진 어깨 위에서 헐렁하게 겉돌았고 항상 기름지게 빛나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헌병의 안내에 따라 피진 계좌석에 앉았다. 고개를 푹 숙인 그의 모습에서는 구금실에서 악을 쓰던 오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나 다름없었다. 법무참모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징계 혐의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상관, 모욕, 품위유지 위반, 직권, 남용, 그리고 방산비리 의혹에 따른 군기강 문란. 나열되는 죄목들은 하나하나가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서유는 참관인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차가웠다. 승리감이나 희열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때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맹세했을 한 장교가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씁쓸함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위원장이 박도훈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었다. 피진 계좌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박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가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서윤에게 멈췄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변명도 사죄도 원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 침묵은 그가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삶이 끝났음을 완전히 시인한다는 의미였다. 심의 결과 피진 계좌 박도훈에게 파면을 선고한다. 아울러 계급을 박탈하고 불명예 전역 조치하며 향후 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한다. 위원장의 의사봉이 탕, 탕, 탕 소리를 내며 책상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박도훈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파면, 군인에게 있어 사형보다 더 치욕스러운 형벌이었다. 연금은 물론이고 예우조차 받을 수 없는 사회적인 매장이었다. 박도훈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헌병들에게 이끌려 나갔다. 그가 퇴장하는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서 그가 한때 대령 계급장을 달고 호령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회의실에 남은 장군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윤의 눈치를 살폈다. 이 장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제 군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의 잡음은 없었으면 좋겠네. 위원장이 땀을 닦으며 넌지시 말했다. 그들의 관심사는 정의가 아니라 조용한 마무리였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의로운 군대만큼 위신이 서는 곳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녀는 짧게 목례를 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집무실로 돌아온 서유는 창가에 섰다. 며칠 동안 도시를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붉은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도시는 비에 씻겨 깨끗해 보였지만 서윤의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박대령을 제거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를 비호했던 김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회의실에 앉아있던 장군들은 여전히 보신주의에 젖어 있었다. 박대령은 그저 시스템이 뱉어낸 불량품 하나일 뿐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다. 승리의 맛은 달콤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식은 커피처럼 쓰고 텁텁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갑자기 지독한 고독이 밀려왔다. 그녀가 싸워서 지켜낸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자존심, 군의 기강, 아니면 죽은 동료들에 대한 부채감. 명확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가슴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드나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축하 문자나 전화는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 동료를 잡아먹은 저승사자, 그녀의 등 뒤에서 붙여질 새로운 꼬리표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개혁가가 짊어져야 할 숙명이었다. 박수를 받는 영웅이 아니라 모두가 기피하는 고독한 감시자. 서유는 쓴 웃음을 지었다. 차라리 전장이 더 편했을지도 모른다. 그곳에는 적과 아군이 명확했고 생과 사가 단순했으니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부관한 소령이었다. 사령관님, 퇴근 시간입니다. 차를 대기시킬까요? 한 소령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좀 걷고 싶군. 먼저 들어가게. 한 소령은 잠시 머뭇거리다 경례를 하고 물러갔다. 서유는 정복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견장에 달린 두 개의 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그녀는 짐을 챙겨 건물 밖으로 나왔다. 비 온 뒤의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관용차를 타는 대신 사람들 틈에 섞여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퇴근길의 인파는 분주했다. 그들은 스쳐 지나가는 중년 여성이 군단급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서유는 그저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 혹은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로 보일 뿐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그 무관심 속에서 서유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계급장도 사령관이라는 직함도 내려놓은 온전한 인간, 이서윤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인파에 휩쓸려 걸으며 생각했다. 박 대령이 그토록 집착했던 자리와 권력이 이 거리에서는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군대의 계급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말로를 그녀는 오늘 목격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했다. 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내일 또다시 그 진흙탕 같은 전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고독과 침묵을 친구 삼아 끊임없이 의심하고 싸워야 했다. 지하철역 입구의 유리창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화장기 없는 얼굴, 조금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유리창 속에 자신과 눈을 맞췄다. 괜찮아. 그녀는 입술을 움직여 소리 없이 말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박도훈과 같은 자들이 평생 이해하지 못할 침묵 속에 감춰진 진짜 힘이었다.
그녀는 옷깃을 세우고 계단을 내려갔다. 어둠이 내린 도시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가 지켜야 할 희망의 불씨처럼 비가 그친 뒤에 서울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푸르렀다. 지난 며칠간 도시를 집어삼킬 듯 퍼부었던 폭우가 대기 중의 먼지와 소음을 말끔히 씻어낸 덕분이었다. 이서유는 관용차 대신 지하철을 타고 동작역에서 내렸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국립현충원이었다. 검은색 정복 대신 편안한 베이지색 코트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걷는 보폭과 곧게 펴진 등에서는 입구의 헌병들이 낯선 방문객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고 그녀는 가볍게 목례로 답했다. 그녀는 수많은 비석들이 오와 열을 맞춰 정렬된 묘역 사이를 이곳은 산자들의 세상보다 훨씬 더 질서 정연했고 무엇보다 고요했다. 그 침묵은 박도훈 대령이 있던 구금실의 숨막히는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치열했던 삶을 마감하고 안식을 찾은 영혼들이 만들어내는 평온한 안식의 침묵이었다. 서유는 익숙한 길을 따라 29묘역의 한 비석 앞에 멈춰 섰다. 육군 하사 김민준, 3년 전 차가운 눈밭에서 그녀의 등 뒤에 엎인 채 식어가던 부하의 이름이었다. 쥐어가던 부하의 이름이었다. 비석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시들어가고 있었다. 서유는 가져온 소주 한 병을 따서 비석 주변에 뿌렸다. 알코올 냄새가 흙내음과 섞여 묘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비석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자네를 죽게 만든 그 썩은 시스템, 조금은 걷어냈다. 서유는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그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완벽하지는 않아. 여전히 많은 놈들이 숨어 있지. 하지만 적어도 자네 같은 희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놈은 쫓아냈다. 박도훈의 파면 소식은 오늘 아침 뉴스에 짧게 보도되었다. 군 고위 간부의 갑질과 비리, 불명예, 전역, 대중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회면 기사 한 줄이겠지만 서윤에게 그것은 김 하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매듭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앳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사관학교 제복을 입은 생도 한 무리가 견학을 온 듯했다. 그들은 호기심과 엄숙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선배들의 묘역을 둘러보고 있었다. 죽은 자들의 공간에 생동감 넘치는 젊음이 들이닥치는 순간이었다. 서유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0년 전 자신도 저런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믿음, 그리고 조국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 그녀의 입가에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중 단발머리를 한 여생도 한 명이 서윤을 알아보고 그녀는 동기들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뭐라 속삭이더니 조심스럽게 서윤 쪽으로 다가왔다. 긴장한 탓인지 그녀의 걸음걸이가 조금 뻣뻣했다. 실례지만 이서윤 장군님 아니십니까? 이 생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서윤에 대한 동경이 가득 차 있었다. 뒤따라온 다른 생도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서윤은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하지만 지금은 휴가 중이니 편하게 대하게. 그녀의 대답에 생도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들은 마치 연예인을 본 것처럼 들떠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장군님, 뉴스 봤습니다. 정말 멋지셨습니다. 용기를 낸 여생도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저도 장군님처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장군님은 저희의 롤모델이십니다. 그 순수한 고백이 서윤의 가슴 한구석을 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험난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 대신 그녀는 여생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처럼 되지 말게. 서윤의 말에 생도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보다 더 나은 군인이 되어야지. 고독하게 싸우지 말고 동료들과 함께 연대하며 지혜롭게 이겨내는 지휘관이 되게. 그게 자네들이 해야 할 임무야. 서윤의 말은 훈계가 아니라 간곡한 부탁이었다. 자신이 짊어진 침묵의 무게를 이 아이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여생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더 결연한 표정으로 힘차게 경례를 올렸다.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생도들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다. 박도훈을 징계할 때도 김 의원의 협박을 물리쳤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싸우는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로 저 아이들이 박도훈 같은 상관을 만나 좌절하지 않도록, 김하사처럼 허무하게 죽지 않도록 그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윤은 묘역을 내려와 다시 도심으로 향했다. 햇살이 그녀의 등 뒤를 비추며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고독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고독은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갑옷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다. 부관 한 소령의 문자였다. 사령관님, 다음 주 국방위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준비할까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과 바라봐야 할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지. 철저히 준비해. 그녀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며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뿌리의 언어였다. 어둠이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이서윤은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내일 또다시 비가 내린다 해도 그녀는 기꺼이 그 비를 맞으며 서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무게였으니까.